들어왔습니다. 보도록 합시다. 고대 그리스의 작은 현악기 리라의 근원을 두고 있는 서정적이다라고 하는 서정시라고 하는 리리크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음악이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인도 유럽어, 즉 서양어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리라고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거기에 의미가 함께 결합되어서 전달될 때 뭐 받아들이는 쪽 입장에서는 시구나, 그리고 잘 쓴 시, 훌륭한 시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한국어인 우리말에서 언어로서의 음성적 자질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라고 하는 것을 어찌되었건 시라 하더라도 의미로 생각하고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게다가 외국어로 된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번역하면서는 그 외국어 원어에 있었던 수많은 음성적 자질들은 모조리 파괴되고 그냥 건조한 뜻만 전달이 되니 우리는 시라고 하는 것을, 특히 외국어 문학 전공 우리에게 아직 외국어에 어느 정도 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원어로서의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그냥 뜻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게 뭐 그렇게 훌륭한가라고는 살짝 의아심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건 오늘로 쓰여진 그들 각각의 문학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소리, 거기다가 의미가 함께 결합되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르게 들리는 거라고,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생각되고 다르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라고요. 성각예술은 음악은 리듬 위에 구축된다. 아프리카의 토속음악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멜로디나 하모니는 음악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 리듬에 비하면 부차적인 요소이다. 즉 선율이라고 하는, 멜로디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음악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강세라든지 장단의 규칙적인 반복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리듬이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은 이제 이 높낮이 음정 등등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멜로디 또는 여러 이제 선율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드러나는 하모니라고 하는 것, 이거는 리듬에 비해서 음악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조금은 부차적일 수 있을 것이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음악이나 내포하고 있는 동일한 기반이 바로 리듬인 것이다. 시가 음악인 점도 바로 리듬 위에서 의미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메모리 긁으세요. 시가 음악인 것은 점도 바로 리듬 위에서 의미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해서 나오네. 132페이지, 그 다음에 133페이지, 미리 이야기하지만은 내용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좀 많이 생소하거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냥 납득이 안 된다 싶을 정도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세 번 계속 읽다 보면은 이게 이런 말인가 라고 하는 거 어렴풋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해 못할 정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한 번 봐서 이게 다 와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서는 어렵거나 의미 없는 텍스트 치부하지 말고 천천히 좀 들여다보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좀 곱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리듬은 주기적인 반복에 의해 발생하는데, 리듬은 무엇보다도 반복에서 일단은 비롯한 것입니다. 반복이 되어야 그게 리듬이었나? 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될 수 있으니 일단은 인식되기 전까지는 반복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반복이 될 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지만은 이거 같은 거 계속 되풀이되어서 나오네? 그런가 보다 라고서는 따라가면서 듣기 시작한다니까요.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사실 무엇이든 리듬을 낳는다. 337 박수 어떻게 쳐요? 그렇지요? 리듬이에요.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3, 딴딴딴, 3, 딴딴딴딴. 4가 들어가면서 그 앞에 딴딴딴, 3, 딴딴딴, 3이 세 번째에 딴딴딴딴 네 박자가 들어오면서 잠시 제쳐놓습니다. 저게 리듬일까? 뭐지? 앞에 두 번은 같은 걸 들었는데 세 번째도 같은 게 나오리라 예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는 네 박자라고 하는 다른 게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에 딴딴딴이라고 하는 역시 세 박자 익숙한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던 것들이 네 번째에 다시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거 뭔가 말 그대로 리드미컬하게 무언가 되풀이 반복 규칙적인 것, 살짝 비규칙적인 것과 함께 섞이니 오히려 그게 규칙적이었었다
있다라고 하는 걸 뚜렷하게 인식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리듬이 337 박수예요. 그리고 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편안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성공한 리듬, 그리고 아주 폭발적인 파급력을 갖고 있는 리듬. 337을 한번 들으면 다 따라하잖아요. 거기다 얹혀가지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응원 가장 짧고 간단한 모든 사람들이 한 번만 들으면은 다 따라할 수 있는 구호까지도 같이 얹히면은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그냥 여기에 얹어가지고 337 박수에 대한민국 짠짠짠짠짠, 이건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별거 아니에요, 시가. 리듬에 의미가 얹혀지고 그게 호응을 얻으면 시입니다. 그렇게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어쨌건 돌아와서 리듬이라고 하는 것,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서 이른바 음악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의 결합 내지는 지배적인 작용으로서 음악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형성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형성될 수 있는 음악적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기본 배경, 바탕, 전제처럼 작용하는 것은 다름 아닌 리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리듬은 반복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반복되는 것은 리듬을 낳는데, 그 반복되는 것은 즉 리듬을 이제 반복되면서 리듬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강세일 수도 있고, 양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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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액센트 없는 음절이 두 음절이 나오고, 세 음절째에 액센트 있는 음절 들어오고, 네 음절, 다섯 음절째에 액센트 없는 음절이 나오고, 여섯 번째 액센트 있는 음절이 나오고, 그러니까 액센트 없는 음절 두 개, 세 번째 자리에 액센트 있는 음절, 두 번째는 또 액센트 빠지고, 두 번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액센트 있는 것, 두 번 또 액센트 빠지고, 아홉 번째 액센트 있는 것, 마지막 12번째 액센트 있는 것, 이렇게 들어가면서 양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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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되풀이 되면은 거기서 또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리듬감이라고 하는 게 느껴진다고요. 강세일 수도 있고 음소일 수도 있고, 요게 이른바 말하는 아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임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아까 우리 이제 이 그릴로 마험, 그 다음에 베제르 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동일한 음성적 자질, 음성적 자질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서 음소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우리는 또한 이제 리듬이라고 하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요. 동일한 낱말일 경우일 수도 있고, 상이한 낱말이지만 동일한 가치를 지닌 낱말일 수도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것, 그렇게 반복이 된다고 했을 때 리듬을 낳고, 그렇게 리듬이 음악적인 것, 지금 여기서는 시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때, 그렇게 리듬을 낳을 수 있는 반복적인 것들은 쉽고 어렵고 난이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무엇이든지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는 순간 반복이 살짝 타격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반복이 될 때, 그때 뚜렷하게 반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반복에서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교재에다가 여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리듬은 주기적인 반복에 의해 발생한다. 여기 그냥 쭉 뽑아가지고서는 하나 써놓습니다. 뭐라고? 일단은 이해해가지고서는 아까 했었던 337 박수 7.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334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3343. 43이 7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자리에 4가 들어가서 네 박자가 들어가면서 앞에 두 번째 반복되던 33을 깨트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3이 오니까 이거는 3으로 반복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리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문장으로 쓰세요. 뭐라고? 리듬은 타격에서 발생한다. 타격, 격을 깬다고. 타격, 리듬은 타격에서 발생한다. 즉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이른바 율배반적인 생성의 원리입니다. 동일한 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걸 리듬의 출발이라고 느끼지만, 그러나 리듬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동일한 것의 반복에서 벗어날 때 앞에 동일한 것이 반복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뚜렷하게 인식하면서
그 다음에 동일한 것이 역시 반복될 때 동일한 것, 살짝 동일하지 않은 것, 다시 돌아가서 동일한 것, 살짝 동일하지 않은 것, 다시 돌아가서 동일한 것, 이렇게 우리는 요게 하나의 리듬이구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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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면서는 되풀이되는 리듬감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뚜렷하게 인식한다고. 그래서 이야기 정리하자고 하면은 동일한 것이 반복되면서 무언가 리듬적이다라고 하는 걸 느낀과 동시에 동일한 것의 반복에서 살짝 엇나가는 순간, 합격의 순간, 그리고 다시 동일한 것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무언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 반복되는 것으로서 리듬이라고 하는 걸 내가 확연하게 인식하고 느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완전하게 인지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서는 동일한 것, 그러나 그 동일한 것에서 약간 벗어나는 합격, 요게 하나로 합쳐져서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하자고 하면은 시가 되었건 음악이 되었건 많은 종류의 예술적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처음에 반복시켜 주어서 뭔가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게 하는 순간 그 다음에도 역시 동일한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게 만들고, 그러나 그 예상에서 깨게 만든 그 예상을 깨고 예상을 깨서 사람들에게, 수용자에게 이거 뭔가 다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다시 동일한 그 패턴 흐름으로 돌아와 줄 때 동일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동일한 것의 반복이 결국 리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서 완전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 무의식 중으로 매우 많이 언제나 느끼고 있으면서 또한 즐겨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리듬이었어요. 이럴 때 반복이 나는 리듬은 메모리 긁으세요. 공간적이다. 이거 메모리 확 긁어 놓으세요. 이상하게 나는 왜 이게 안 되는, 이거 되겠다, 이번에. 안 되잖아. 이거 왜 안 되는지 몰라. 이런 거. 이게 안 돼. 이럴 때 반복이 나는 리듬은 공간적이다. 리듬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리듬입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앞에 나왔던 것 뒤에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앞에 나왔어, 뒤에 나왔어,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계속 되풀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건 당연히 시간의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뭐 어차피 리듬이 반복이라고 하면은 리듬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정확하게 들여다보자고 하면은 리듬은 시간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리듬은 사실은 공간적인 이 파라미터로서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설명 조금 볼까나요? 조금 전에 있었던 것이 이후에 동일하게 반복된다면 그것은 시간적 변화가 아니라 공간적인 변위이다. 한자를 일부러 쓰고 있지요. 위치가 바뀌었다고요. 즉, 그 위치에 등장해서 그 위치에 등장해서 반복이 이루어지는, 이제 앞에 나왔고 뒤에 나왔고 한 게 시간의 흐름에서 계속 나온다라고 해서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리고 리듬이 느껴진다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이전 위치에 나왔고 이후 위치에 나오고 그 이후 위치에 또 나오고 하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반복이라고 사실은 생각되는 것이며, 그러한 공간적 위치에 따른 반복에서 무엇보다도 리듬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 가장 좀 이렇게 공간적인 변위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다 그 이제 빼내가지고서는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분, 라임. 아분이라고 하는 것, 그 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행의 마지막 끝에 등장합니다. 즉, 시간적으로 언제쯤 지나고 그것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라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음성적 리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의 마지막 위치에, 행의 마지막 위치에, 행의 마지막 위치에, 그 행의 마지막 위치에 동일하거나 아주 가까운 음소들이 규칙적으로 같은 위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그 소리가 또 나오는구나, 또 나오는구나 하면서 동일한 소리구나, 동일한 소리의 반복이구나, 그리고 이게 리듬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낀다. 무슨 말인지 알겠사옵나이까? 선생님, 귀로 들을 때는 그게 동일한 위치, 소리라는 거 알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충분합니다. 어렴풋하지만은 엄밀하지만은 비슷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동일한 소리, 동일한 음성, 아주 밀접하게 유사한 음성들이 이제 공간적으로 반복되어 등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공간적인 불변이라고 또 공간적인 변이라고 사실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반복되는 요소들이 맺는 계열관계가 시어를 함축적인 의미로 만든다. 지금 당장은 이야기는 힘들겠지만은 계열관계, 빨간 색깔 긁어 넣으세요. 계열관계. 빨간 색깔 긋고 그리고 그 계열관계에다가 이렇게 쭉 해놓고 써놓읍시다. 뭐라고? Y축. Y축.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후농문학과 전공 수업을 듣건 뭐 이중전공, 복수전공, 일반 교양 어느 과목을 수업을 듣건 과목하다가 과목 담당 선생님들이 그냥 설명하다가 문득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야기하다 편안하게 이건 통합의 관계라기보다는 계열축의 계열의 관계예요. 계열의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계열의 관계, 계열 관계 내지는 영어식으로 syntaggmatic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건 Y축이구나. 즉 Y축상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다른 것들 중에서 하나를 내가 여기서 선택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은 위치에 들어갈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뭐 선택지가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4개의 선택지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 선택지로 등장하는 4개가 서로 완벽하게 대체 가능한, 호환 가능한 상태에서 1을 선택하건 2를 선택하건 3을 선택하건 4를 선택하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1을 선택해도 전혀 무방, 4를 선택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2나 3을 선택하더라도 1 대신 4 대신 이제 그걸 하지 않고 아무런 영향 상관관계 없는, 즉 완벽하게 등가를 지니는 어떤 선택 대상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 그게 계열 관계이다 또는 계열의 결합 관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반복하는 요소들이 맺는 계열관계가 시어를 함축적인 어휘로 만든다. 뒤에 설명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다시 말해 시어는 표현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함축적인 의미를 이제 내포해야 되는 거니까. 가령 장미 같은 여인이나 돌 같은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생물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조금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우면서 하겠습니다. 낱말의 표면적인 의미만을 보면 그렇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장미나 돌의 여러 속성 가운데 어느 하나와 여인의 여러 속성 가운데 어느 하나가 관련을 맺어 계열적 관련을 맺어 여인에게 내포된 의미를 드러내준다. 이질적인 요소들이 계열을 이루어 본질화되는 시어의 함축성에서도 역시 시간성이 아니라 공간성이 중심이다. 이렇게 리듬은 시의 의미론을 지배하고 그리고 시는 무엇보다도 시의 본질적인 속성상 시는 공간적으로 사유한다. 장미 같은 여인, 돌 같은 여인 이렇게 말할 때 이 장미, 돌이 바로 계열의 결합관계예요. 장미를 선택하건 돌을 선택하건 내지는 바람을 선택하건
얼음을 선택하건 그 넷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런 서로 간의 차이가 없는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 관계, 이게 계열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장미 같은 여인, 나는 장미 같은 여인을 만나고 싶었지만은 언제나 돌 같은 여인만을 만나왔어요. 이제는 바람 같은 여인이 다가오더라도 내게는 운명 같은 여인이 이겠거니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는 처음에 장미 같은 여인, 돌 같은 여인, 바람 같은 여인, 마지막은 조금 진부한 이제 계열 관계이지만은 운명 같은 여인으로서 되풀이되고 그러한 되풀이 반복 거기서 장미 같은 여인, 돌 같은 여인, 바람 같은 여인, 운명 같은 여인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시다라고 하고 생각하면 시인 것이며 결국 시라고 하는 것은 리듬, 반복의 리듬에서 생겨난다고 했을 때 그 반복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앞에도 나왔고 뒤에도 나왔다라고 하는 시간의 축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것이 이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서로 그것들이 같은 위치, 같은 영역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 어떠한 함축적인 의미로서 다가오는 것이고 결국 시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서 이해하고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 사항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시를 공간적으로 사유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문학이론자는 내 지금껏 알기로서는 없습니다. 리듬이니 반복이니 박격이니 어떠한 운율이니 계열의 관계이니 의미의 함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든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 더 메타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서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공간 이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 이 축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는 결국은 공간적이다. 그리고 시라고 하는 것은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시라고 하는 것은 낭만주의와 가장 밀접한 영향을 관계는 이제 맺고 있는 것이고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간에 이동하려고 하는 그 지향의 과정 자체라고 하는 것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니 공간적인 의미론 에서 이해해야 될 시라고 하는 것이 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원리가 역시 또한 공간적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과는 이거는 매우 서로 조응되는 설명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풀어내는 사람은 내 지금까지 알기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이 저자 한 명뿐이에요. 이런 건 인사이트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학문의 대상으로서 어떠한 지적 작용을 거쳐 합리적인 추론을 해낸다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으로서 배운다라고 할 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읽어보니 감상이 이렇더라, 내 느낌이 이렇더라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지적인 작용으로서 누구든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한 타당한 생각들 그리고 그 타당한 생각들의 증거를 갖추어서 뭔가 이 논거로서 제시한다라는 작업이라 그게 대학에서 전공으로서 문학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저자는 얇은 책, 작은 책, 평이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코 작은 책이 아닌 큰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32페이지, 132페이지 시는 공간적이고 리듬은 이른바 반복에서 비롯하며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현상이 아니라 공간적인 영역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 중요한 이 책 전체에서 건질 수 있는 가장 의미심장한 세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수인이라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시에서 서정적 자아는 이곳을 떠나 어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한다. 서정적 자아가 살고 있는 이곳, 서정적 자아, 고등학교 문학 수업 등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했던 거죠. 포이틱 아이라고 해서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 서정적 자아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서정적 자아는 통상 시인 자체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다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하나 하겠지만은 볼펜으로 써놓으세요. 서정적 자아 옆에다가 빨간 색깔 볼펜으로. 시는 poetic I, 서정적 자아의 모놀로그예요. 독백이고 그리고 시는 서정적 자아의 독백. 그냥 우리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합시다. 뭐다? 이건 시는 결국 노래입니다.
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가사로 멜로디에 실릴 수 있고 그러면 말 그대로 노래라고 하는 것이 하나 완성이 되고 낭만주의 시인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시를 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시를 피에스냐 노래라고도 얼마든지 낭만주의 시인들은 이야기했어요. 러시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영미권에서도 얼마든지 송 노래라고 이야기해 왔었고 몇 년 전에 까먹었다. 생각이 안 난다. 그거 있잖아요. 어떤 락 가수인데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있잖아요. 밥 딜런 말씀하시는 거. 훌륭하다. 밥 딜런. 락커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물론 그때 문학상 줄 만한 사람이 조금 애매하긴 했었지만은 밥 딜런 노래 부르던 싱어 락커에게 밥 딜런은 늘 자기가 가사를 매우 심오하면서도 철학적 내용을 쓰던 사람. 문학상을 딴따라쟁이 가수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노벨 문학상 시상식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이상하지 않았었던 무슨 말인지 알겠사옵나이까? 그냥 우리 통념적인 차원에서 시는 이거야 소설은 이거야 아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매우 그냥 아주 피상적으로 접근해서 그렇지 사실상 문학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의 문학이라고 하는 뭐 많은 영역을 이루고 있는 중핵적인 영역을 이루고 있는 서구인들에게 인도 유럽 이제 어족 네이티브들에게 문학이라고 하는 것 시라고 하는 것 이건 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한국 사람으로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우리와는 조금 이제 많은 다른 지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소설 이야기할 때 낭만주의에서는 이랬고 리얼리즘이라고는 이랬었고 낭만주의에서 서정적 자아는 이랬었고 리얼리즘의 소설의 작가는 이러하고 라고 하는 거 이제 대비하듯이 해가지고서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또 요거는 요렇구나라고 하는 거 서로 이렇게 조응되는 많은 지점들이 드러나니까 이쪽도 저쪽도 훨씬 더 조금 이제 입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서정적자가 살고 있는 이곳이 자유 잃고 사육되는 사람이 먹이 주잖아요. 독수리가 축축한 철장 너머 감옥 보세요. 모두가 다 자유 잃고 사육되고 있는 그곳 축축하고 공간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철창 너머 자리 쇼트거의 감옥 진리자라고 하는 부분 모두 일지는 바 공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휘고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독수리를 매개로 등장하는 다른 곳은 자유롭고 산이 하얗고 바다끝 파란 어디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그런 곳은 있다고. 그리고 그곳을 찾아서 가고 싶다니까. 그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거기에 포커스를 무진장 투입하는 게 낭만주의. 그 다음에 볼펜을 들어서 하나 쓰세요. 희미하고 막연한 곳 어디 쓰면 좋을까나? 카프 카프카스 영어식으로 코카서스라고 우리 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건 요 카프카스라고 하는 곳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의 러시아 낭만주의자들 이게 이상향 뭔가 내가 가야 될 그곳 지금 여기는 나를 옥죄고 나의 모든 자유를 구속하는 지극히 세속적이면서도 지극히 인위적인 것들로 꽉 나를 붙들고 있는 아주 그냥 부자연스러운 진정 자연스러운 나를 발현 1도 할 수 없는 아주 인위적인 갇힌 상살만 없다 뿐이지 감옥이나 마찬가지인 곳이에요. 내가 가야 될 그곳 나의 운명을 마치 시험할 수 있듯이 나를 마음껏 펼쳐놓을 수 있는 그곳 만약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은 그곳은 이상향으로 어렴풋하게 생각되었었지만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러시아 낭만주의자들에게 그곳은 아주 구체적인 장소가 있었으니 그렇게 아주 절묘한 예시처럼 제시될 수 있었던 바로 가야 될 그곳은 카프카스를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푸시킨의 우리가 앞에 보고 있던 수인이라고 하는 저 시는 푸시킨이 다름 아닌 카프카스를 바라보면서 쓴 시예요. 1823년 자기 자신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끼어 있는 몰도바라고 하는 되게 작은 곳, 그곳을 키시니오프라고 하는 곳,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변방 끝, 그리로 베트로부르크에서 쫓겨나서 유배를 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카프카스를 바라보면서 차라리 돌아가야 될, 어떻게 생각하죠? 하면은 지향해야 될 그 어떤 이상적 장소라고 하면 베트로부르크도 러시아인들의 뭐 영혼이 각인되어 있는 너른 저 푸른 초원, 울창한 전나무 숲이 아닌 바로 다름 아닌 카프카스. 저기 아주 그냥 험준한 산악, 그러나 허연 이 만년설이 쌓여 있는 저 또한 아주 이국적이면서도 정말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진정 나의 운명을 나 스스로도 이제 찾고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곳 카프카스로 가야 되겠다라고서는 구체적인 예로서 그렇게 많이들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또 러시아 낭만주의자들, 모스크바 페트로부르크 러시아 낭만주의자들이 카프카스를 이른바 낭만적 이상향으로서 꿈꿀 수 있었던 것은 또 매우 공교롭고 아이러니하게도 1801년 알렉산드르 1세가 즉위하던 그 1801년 오늘날 요즘은 조지아라고 말하는 그루지아, 즉 카프카스의 위치하고 있는 그 조지아, 그루지아가 러시아 제국에게 우리 좀 다스려줘. 니네들이 차라리. 우리 나라를 너네들한테 준다. 우리가 나라를 너네들에게 바칠게. 너네들 우리 좀 다스려줘. 라고 말하면서 조지아의 최고 통치층이 러시아에게 자신들을 점유하라고 그냥 맡겼습니다. 왜? 세상 어느 그 멍청한 인간이 자기 나라를 남의 나라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팔아넘기겠어요. 왜? 그루지아, 조지아로서는 카프카스 산맥 바로 건너편에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 오늘날 터키인들의 역사적인 조상이라 할 수 있을 오스만 투르크가 끊임없이 호시탐탐 수시로 자신들을 위협해 왔기 때문에 그루지아, 조지아 입장에서는 쟤네들한테 우리가 지배받느니 차라리 같은 동방 기독교 를 신봉하는 러시아에게 우리를 맡기면 러시아가 우리를 그래도 러시아 우리를 울타리처럼 이렇게 보호는 해주겠지. 그럼 우리는 차라리 오스만 투르크 또는 심지어 페르시아 쟤네들까지 우리를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는데 러시아 제국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정신 나간 생각을 최고 통치층 일부가 하고서는 그냥 나라를 러시아에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면서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카프카스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일종의 발판처럼 그 카프카스 지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확장된 국경이라 할 수 있을 카프카스 지역으로 국경을 공고히 한다라는 차원에서 군대 보내고 국경 수비대 보내고 저쪽에서 기회를 노려서 언제나 침략해 오려고 하는 산악민족들, 이민족 무리들, 이교도 무리들을 막아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군대가 파견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병도 가고 지휘관으로서 장교도 가고 그렇게 파견되었던 장교들 중에서는 바로 이때구나. 정말 내게 그 어떤 포르투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나의 운명을 나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 바로 저 카프카스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의 수많은 청년 귀족 장교들이 카프카스로서 자원해서 앞다투어 달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그 청년 귀족 장교들은 바로 낭만주의의 화신으로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의 사교계에 또 투사되고 일종의 신화 아닌 신화도 마구마구 생성시켜 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앞부분 러시아의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은 시간 조금 지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니
그렇게 흥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스며들어오고 밀려들고 가만히 있는데도 찾아와서는 정말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마구마구 증폭되어 갔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만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니었으니 서유럽의 이러저러한 낭만주의자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자신들의 익숙하고 편안하고 지극히 지루한 산문적인 공간을 떠나서 시적이며 이국적이고 뭔가 여지껏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그곳으로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려 호련히 떠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발견하고 개척하려고 하는 것은 러시아 바깥, 러시아 말고 다른 이러저러한 국가들의 낭만주의자들에게서도 충분히 발견되던 현상이었으니, 우리 앞에 예브게니 오네긴 푸시킨 작품 읽으면서 바이런 경우 나왔었던 낭만주의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을 영국의 존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들과 터키인들의 전쟁, 즉 터키에 맞서 그리스인들이 일으킨 독립전쟁, 오스만 투르크의 그리스 지배에 맞서 그리스인들이 터키, 투르크 이교도 놈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지배당하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리스인들이 일으킨 투르크 세력에 맞선 독립전쟁의 존 바이런 영국인으로서 아무 상관없지만은 그리스 민족들의 독립을 위해서 나의 운명을 초계처럼 던지겠다라고 하고서는 그리스 독립전쟁에 자기도 거들겠다라고 참전해서는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총 싸우다 죽은 건 아니고 전쟁에 갔다가 콜레라 전염병에 걸려 죽었어요. 뭐 죽은 사인은 약간은 구체적으로 뒤로 제껴놓더라도 어쨌든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지금 이곳 범속하면서도 산문적인 공간이 아닌 다른 곳 어떤 아주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뭔가 여기와는 차라리 달라야 될 그 공간을 향한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자신들을 그들을 낭만주의자로 규정하게끔 해주는 이제 뭐 가장 거대한 조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낱말들이 동질화되며 서정적인 자아는 실제로 삶이 영위되는 세상, 리얼 월드를 벗어나 막연하지만 자유로운 이상적 세계를 꿈꾸고 그 이상적 세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실제 세계는 1년 1행에 앉아있다. 의 시제처럼 현재이고 시에서 이상세계는 3년 1행의 나바이 울리찜, 날아가자, 울리찌라고 하는 동사의 울리찜이라고 나오면 그건 이제 원래 최동사의 현재인칭 변화니까 그거는 이제 미래 시제 말하는 거지요. 날아가자라고 하는 시제처럼 미래이다. 그런데 이 시의 묘미는 이상세계의 시간이다. 3년에서 2행의 4행까지 반복되는 반복해서 강조되는 이상세계는 그곳이다. 잠깐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볼까나. 3년의 2행에서 4행까지. Мы вольные птицы, давай улетим 해가지고서는 함께 날아가자라고 말하지요. 먹구름 뒤로 산이 하얗게 보이는 그곳으로, 바다끝 파란 그곳으로, 바람 그리고 바람과 나만이 거닐었었던 그곳으로 날아가자고요. 그곳으로 날아가자라고 하는데 이 날아가자라고 하는 그곳, 아이디얼 월드라고 하는 그곳이 3년의 2행에서 4행까지 반복되는 강조된 이상세계는 그곳이다. 이전에 체험했기에 나오는 낱말일 수 있는 그곳은 과거의 성격을 지닌다. 이전에 겪어봤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곳. 모르는 곳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이제 알던,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서 어찌되었건 결국은 분리되어 있는, 그러나 결국 그곳으로 다시 복귀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누더라고 하는 그곳은 과거의 성격을 띈다. 서정적 자아가 꿈꾸는 이상세계는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막연하게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과거가 합쳐진 곳이다. 3장에서 러시아의 과거지향적인 진보를 설명했다. 3장은 이제 앞장이었었습니다. 미래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세계인 이상세계로 나는 가고자 한다. 어려운 말이구나. 요거는 조금 제쳐놓을 수 없어서 이때 역시 이 시의 중심이 되는 것은 막연하게 그곳 자체가 아니라 그곳을 지향하는 역동성이다. 요거는 그래도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향하는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 그곳. 그런 역동성은 낭만주의의 또 하나의 주요 속성인 상상력과 연계된다. 결합시켜 놓으소서. 상상력.
상상력은 독창성과 긴밀하며 그것을 낳는 것은 창조적인 개성이다. 개성 역시. 18세기, 즉 낭만주의 이전의 서유럽의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설득될 수 있는, 만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떠한 공통의 표상, 그 공통의 표상을 18세기 서유럽의 이제 이 고전주의자들은 다름 아닌 고대 그리스 로마의 example, 전범에서 가져왔었어요. 그걸 얼마나 충실하게 가져와서 18세기적으로 재해석하느냐가 18세기 유럽의 고전주의자들의 지상과제였었다라고 하면은 19세기 역시 독일로부터 비롯한 유럽의 낭만주의자들, 그리고 그 유럽의 낭만주의를 받아들였었던 19세기 앞부분의 러시아의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조금은 사실은 완연하게 다른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과했었습니다. 그렇게 부과시킨 스스로에게 다른 과제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설한 것, 그걸 내가 또다시 되풀이한 것, 그건 나의 일이 아니야. 뭔가 나의 퍼스널한 것, 뭔가 나만의 아주 개성적인 것, 뭔가 나만의 것, 다른 사람들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수용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뭔가 나만의 것, 아주 나만의 독창적이면서도 개성적인 것, 그걸 꺼내놓는 것, 그게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으며, 또한 거기서 낭만주의자들은 인간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기도 했었어요. 전체의 한 유기적이며 조화로운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의미를 찾은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독자적이면서도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시적 자아로서 시인, 그리고 나 개인의 모습을 찾는 것이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지상과제였었습니다. 그게 당연했던 것이, 그리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느끼는 자아로서 이른바 낭만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규정했기 때문에.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다르게 느끼는 것을 나는 말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은 자신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개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이른바 출발점, 바탕이 되는 것은 상상력. 그리고 그 상상력은 또한 당연히 역으로 한류에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개성을 더더욱 공고하게 붙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는 낭만주의자들에게서는 전체에 조화롭게 스며드는 한 이제 개체라기보다는 나는 이래서 역시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으며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낭만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마구마구 밀어갔었습니다. 낭만주의 개성은 감상주의 감성과는 상이한 차원의 것이다. 요 감상주의의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부분 우리 이야기했었던 18세기 고전주의에서 19세기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었던 그 이제 과도기적인 이행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낭만주의는 사사로운 감수성이 아니라 창조적인 개성을 지닌 자아를 깊게 신뢰한다. 그래서 낭만주의에서는 천재라고 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부각되는 것이고, 그렇게 재능을 가진 사람은 곧 시인으로서 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척이 아니라 나는 남들과 다른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남들과 다른 재능을 나는 어떠한 식으로든 표현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으로서 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윤리적인 생각은 러시아 시인들이 조금 이제 더 강했었지만은, 어쨌건 낭만주의에서 또 부각되었었던 또 다른 상의 하나로서는 천재적인 시인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기존하는 무엇을 잘 습득하거나 주어진 공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한다라고 해서 천재라고 하지만 당연히 않습니다. 지금 낭만주의에서 말하는 어떠한 천재, 게니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는 영감을 지닌 자아이다.
영감을 지닌 자. 그리고 이 영감을 지닌다라고 했을 때 이때 지니게 되는 영감, 이거는 역시 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게 천재, 개성, 상상력, 독창성, 영감, 낭만주의 안에서 서로 계열의 관계를 맺는 거랍니다. 천재, 개성, 상상력, 독창성, 영감, 이것은 동등한 가치로서 천재가 되었건 개성을 선택하건 상상력을 선택하건 독창성을 선택하건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영감을 선택하건 나머지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100%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 관계, 계열의 관계라고. 계열의 관계. 알아두시옵소서. 그래, 처음 나오니까 그렇지. 여기다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놓으세요. 뭐라고? 통합의 관계. 그리고 이 통합의 관계는 X축적인 관계입니다. 통합의 결합관계라고 하는 것은 X축적인 결합관계로서 앞에 뭐가 있으면은 그 앞에 것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뒤에 거 여기까지 결합됐으면은 그 뒤에는 앞에 두 가지의 결합과 올바른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결합될 수 있는 그것이 결합되는 것. 그게 통합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났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갔다. 아니, 코로나니 학교는 가지 않는다. 컴퓨터를 켜고 줌으로 수업을 들었다. 네 문장, 5문장 정도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네 문장, 5문장이 서로서로 시관적인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앞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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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시간의 파라미터, 시간의 축에서 연결되어 나가는 이 결합관계를 통합의 결합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되겠사옵나이까? 낭만주의는 서구에서 부르주아 혁명 이후 자본주의 사회의 속물성과 물질에 대한 환멸과 거부 그리고 저항으로 발행한다. 저항으로 발생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 서구의 부르주아 사회는 개인을 부각시켰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스템은 사물의 의미와 가치를 화폐로 포획하고 대리하여 사물을 상품으로 변질시키고 그 사물의 실질 가치를 원하는 사람의 욕망마저 장악한다. 요거는 조금 이제 표시해 놓으시옵소서. 사물의 실질 가치를 원하는 사람의 욕망마저 장악한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건 EX가 아니지 그냥 참고 하고 낭만주의 끝나고 낭만주의에서 리얼리즘으로 넘어가는 교량의 역할로서 등장하게 될 자연파라고 하는 걸 잠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연파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로서 언급하고 다루게 될 고글이라고 하는 작가에서 욕망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좀 뭐라고 할까 선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물화되어 가는 세계에서 개성의 위협을 느낀 자아는 그에 대한 저항으로서 사회의 현실을 저주하며 동경의 세계로 떠난다. 영국의 바이런이 대표적인 작가였다. 아까 이야기했었지 한창. 반면 러시아에서는 부르주아와 자본주의가 대두되지 않았었다. 낭만주의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낭만주의는 메모리하세요. 농노제와 전제정치 그리고 봉건성에 대한 환멸에서 비롯된다. 부르주아 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아직까지 뭐 부르주아라고 하는 시민계층이라든지 중상계층이라든지라고 하는 것이 전혀 성숙되거나 등장한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귀족들 중에서 사회의 이제 모든 뭐 문화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일부 귀족 계층 중에서 각성한, 뭔가 회개한, 진정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서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성숙하게도 깨달은 일부 훌륭한 귀족 계층이 우리가 함께 사는 러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자기들끼리 술 마실 때 술안주처럼 꺼내놓고 이래서는 안 돼, 짜라가 저래서는 안 돼, 우리가 아무리 귀족이지만은 농노들 착취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마나 한 자기들끼리 몇 마디 울분을 토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액션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액션으로 나서게 되는 어떠한 정신적인 자양분 바탕이 되고 있었던 게 낭만주의의 후기의 모습들이에요. 서구의 낭만주의와 러시아의 낭만주의가 지닌 사회적 기반은 조금은 달랐었습니다. 이때 낭만주의 일반의 개성 중시는 러시아 고유의 영혼 중시와 잘 어울린다. 또한 개성 존중은 민족성 존중과 연결되어 러시아의 낭만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이건 러시아의 낭만주의 발전에서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개성, 즉 한마디로 이제 무리 속에 스며들어가는 내가 아니라 무리와는 다른 내가 중요하다라, 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 1단계, 무리와는 다른 나라고 하는 개성적 존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어요. 2단계, 우리 유럽 이러저러한 민족들과는 다른 우리 러시아 민족은 또한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생각을 어렴풋하게 할까 말까 하는 찰나에 전쟁이 터져주면서 어찌되었건 프랑스인들과 우리 러시아인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러시아 상하층이 서로서로 엇갈리면서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 중심에서 무엇 중심으로 바뀐다? 우리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바뀐 우리 중심은 이제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민족주의로 자연스럽게 형질 편판 전이되면서 발전되어 나갑니다. 1812년 나폴레옹을 러시아에서 크게 패퇴했다. 조국 전쟁을 부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는 러시아에 상치되는 두 결과를 가져다 준다. 러시아에 대한 자긍심, 전쟁이 이겼어요.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을 나폴레옹의 부대마저도 우리 러시아가 이겼다니. 러시아 만세. 그냥 럭봉에 취할 만큼 취해서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냥 러시아 만세, 러시아 만세, 러시아 만세를 외칩니다. 동시에 시간 조금 지나자 전쟁은 이겼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 힘으로 싸우는 건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힘으로 싸우는 거 말고서 우리가 잘하는 건 또 뭐지? 라고 하는 괴롭지만은 서글픈 현실을 인식하고 그걸 깨닫는 몇몇 사람들이 또한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싸움만 잘하지 싸움 잘하는 거 빼고 나면 우리가 별로 잘하는 거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싸우면서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면서 이긴 거는 차라리 이길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후진 거 이긴 것 같아. 우리가 진짜 이기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잘 되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그래도 러시아가 러시아스럽다라고 되려고 하면 차라리 이게 돼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조금씩 그래도 생겨는 나더라니까요. 그렇게 생겨난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러시아에서는 12월 당원들, 데카브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훌륭한 사람들이 이러지 맙시다 라고 러시아의 자르에게 이러지 맙시다 라고서는 목숨 걸고 이른바 반대하고 등장했었던 그 역사적 이벤트를 12월 당원들의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25년 이제 19세기를 열어젖힌 첫 번째 황제 알렉산드르 1세가 1801년에 즉위해서 1825년까지 25년 재위했었고, 알렉산드르 1세 황제가 죽고 난 뒤 그 다음 즉위하던 황제였었던 니콜라이 1세, 그 니콜라이 1세가 즉위하던 날 그러지 맙시다 라고 황제에게 저항했었던 일부 훌륭한 사람들이 일으켰었던 그러지 맙시다라고 하는 게 12월 당원들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25년. 그리고 그 1825년의 12월 당원들의 반란 이후는 러시아 사회에서 흔히 좁혀서 낭만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낭만주의의 후기 시대, 낭만주의의 성숙한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낭만주의 시에서 잘된 작품들, 훌륭한 작품들은 사실상 1825년의 후기 낭만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거의 다들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 후기 낭만주의 시대에 푸시킨은 앞에서 봤었던 예브게니 기인을 써나가기 시작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벨킨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을 쓰면서 낭만주의의 지배적 장르였었던 시 대신에 그냥 나 혼자의 감상을 읽는 노래만으로서 뭔가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혼자 외쳐서 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구나. 라고 하는 뼈아픈 자각을 하게 되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 그때 혼자 이러자 혼자 이러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될 수 있는 것이 좀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푸시킨이 하면서 꺼내놓기 시작한 게 벨킨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으로부터 러시아 문학사에서 비롯된 이른바 소설이라고 하는 산문의 형식 그 소설이라고 하는 산문의 형식에서는 그 이전까지의 자기도 몸담았었던 그리고 사실상 자기가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그 낭만주의에서 푸시킨은 자기 스스로가 포스트 낭만주의, 애프터 낭만주의의 진로를 예고하는 선도적인 작품을 먼저 씁니다. 푸시킨 벨킨 이야기는 올려놓을 테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그냥 막 히히호호하하 웃음이 나온다는 그 재미가 아니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끝이 왜 이래? 야 막판에 이거 뒤집어진다? 왜 이래? 얘도 이렇네? 쟤도 이렇네? 세상에나? 근데 앞에 나오던 뭐 IP 벨킨이라는 이 양반은 누구야? 실비오 얜 또 누구야? 뭐 이 역참지기에서 또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라고 하는 내용은 재미있어요. 내용은 재미있는데 재미있는 짤막한 5편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성된 짤막한 5편의 옴니버스 형식의 이야기를 뭔가 아주 느슨한 틀이 하나 감싸고 있는 것 같고 그 느슨한 틀을 또 다른 틀이 또 하나 감싸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조금 불편합니다. 살짝 왜 이렇게 한 거야? 뭐야 이거 도대체가? 라고 하는 살짝 불편한 느낌들이 은근히 들어갑니다. 그러한 집어넣는 살짝씩의 은근히 불편한 느낌으로서 푸시킨은 차라리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혼자 부르는 노래에서는 벗어납시다. 나 혼자 이렇게 그리고 선연하게 떨쳐 일어나는 이 형식에서는 조금은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회적으로 문학적인 작품 아주 뭐 별것 아닌 것 같은 시시껄렁해 보이는 작품으로서 푸시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건 조국전쟁은 나폴레옹에 대해 승리한 유일하게 승리한 민족적 자본심을 러시아에 심어준다. 하지만 파리까지 진격한 러시아의 젊은 귀족 장교들은 봉건질서를 극복하고 시민혁명을 거친 서구,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등을 체험하고 와서 1812년 전쟁이 끝이 나지만 1815년 위인 회의로서 이른바 유럽 전체의 지배자로 러시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3년 동안 러시아의 청년 장교들, 귀족 장교들, 이제 이 파리로 도망가는 나폴레옹을 쫓아서 파리까지 추격해 갔어요. 그리고 파리에 머무르면서 전쟁 이후 강화 협상을 종결될 때까지 파리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독일부터 시작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지나서 파리에 가서 파리에서 있으면서 주변 이탈리아, 스페인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프랑스 구석구석도 들여다보고 하던 청년 귀족 장교들 18세기 서구화 대제의 유럽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프랑스어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던 모국어만큼 자유롭게 구사하던 프랑스를 통해서 프랑스라고 하는 서구를 껍데기만 본 게 아니라 속속들이 들여다보았었던 러시아의 청년 귀족 장교들은 전쟁은 이겼지만은 이긴 전쟁의 대가로서 승리 협상을 맺으러 가서 머물렀었던 파리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서구는 우리랑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아버렸어요. 그렇게 잘 알아버린 이 청년 귀족 장교들은 전쟁에 진이 얘네들이 이 정도인데 전쟁에 이긴 우리는 왜 여전히 그렇지 못할까? 라고 하는 극단적인 컨트라스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고 러시아 돌아와서 보니 전쟁만 이겼지 우리가 이긴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었었겠지. 그러니까 언뜻
상치되는 듯한 이 두 결과는 어떻게 보자고 하면 사실은 동일한 것이다. 이건 저자의 생각입니다. 즉 러시아 자체에 대한 자긍심이 러시아 제도에 대한 불만으로서 뒤집혀서 이제 표현됐더라고요. 그렇게 두 요인은 서로 긍정적으로 결합하여 뭔가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민족적 자각에서 비롯되어 러시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젊은 귀족 중심의 진보 세력을 형성한다. 이들은 문학을 통해서도 러시아 부유의 뜨거운 가슴으로 러시아의 진보 꿈을 이야기하고 이들이 데카브리스트 그리고 이들의 성숙한 자신들의 외침은 북이 낭만주의의 시들에서 그렇게 등장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